2000년 12월 30일 새천년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단독주택가. 사람들은 새해를 준비하고 있었죠. 거리마다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가족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밤, 한 가족에게는 끔찍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40대 가장과 30대 아내, 그리고 8살 딸과 6살 아들, 4명 모두가 자신들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궁금한 Y.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범인은 수많은 흔적을 남겼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음에도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는 걸까요? 2000년 12월 30일 오후 6시경 피해자 가족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김모 씨는 중견 제조업체의 임원이었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으로 주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내 이모 씨는 전업주부로 두 아이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죠. 이웃들은 그녀를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두 아이는 각각 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에 다녔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딸은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고 아들은 태권도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집은 2층 구조의 단독주택으로 대지 면적은 약 150평방미터, 건평은 약 100평방미터 규모였습니다. 1995년에 지어진 집으로 당시로선 비교적 새 건물이었죠. 주변에는 비슷한 규모의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집 사이 간격이 넓어 서로의 생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죠. 이 점이 나중에 수사에 어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집은 전면에 작은 정원이 있었고 후면에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은 2층 높이의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구조였죠. 1층에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작은 서재가 있었고 2층에는 안방과 아이들 방, 그리고 욕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집 주변의 치안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일대에서 큰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죠. 주민들은 서로 얼굴을 알고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반경 이웃 주민 박모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거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텔레비전 화면이 보였어요. 아이들 웃음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후부터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8시 반경 또 다른 이웃 최모 씨는 산책을 하다가 그 집 앞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특별히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저녁 9시경 주변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새해맞이 준비로 사람들은 집 안에 머물렀고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었죠. 저녁 10시경 일부 주민들은 집을 나서 근처 공원이나 광장으로 새해맞이를 하러 떠났습니다. 하지만 김씨 가족은 집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 11시경 새천년을 앞두고 거리는 들썩였습니다. 곳곳에서 카운트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자정이 되자 불꽃놀이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천년을 축하하는 소리가 서울 전역을 가득 메웠죠. 하지만 그 순간 김씨 가족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1시경 축제 분위기는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한 이웃 주민이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새벽 1시 15분경 이웃 정모 씨는 귀가하던 중
김씨 집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안에서 희미한 불빛만 보였어요. 혹시 환기를 시키는 건가 싶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순간을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새벽 2시경. 거리는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새해 첫날의 새벽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씨 집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001년 1월 1일 새천년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늦잠을 자거나 새해 첫 일출을 보러 떠났죠. 오전 10시경 일부 주민들은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김씨 가족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경 김씨의 처남인 이모씨가 새해 인사를 위해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어요. 평소에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법이 없거든요. 그는 집 주변을 둘러보다가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이름을 불러봤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는 순간 그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계단 중간쯤에 무언가가 보였기에 때문입니다.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11시 40분경 그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오후 12시 5분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최초 출동한 경찰관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오후 12시 15분경 추가 인력과 감식팀이 현장으로 급파되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안으로 들어서자 곧바로 발견되었습니다. 계단 중간에는 8살 딸이 쓰러져 있었고 2층 복도에는 6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내 이모 씨가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고 서재에서는 가장 김모 씨가 책상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4명 모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그런 상태로 당시 출동했던 한 경찰관은 지금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범인은 어떻게 침입했을까요? 경찰은 즉시 현장 보존과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1시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팀이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본격적인 현장 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식 결과 현관문과 창문에 파손 흔적은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이죠. 이는 2가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첫째, 범인이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왔을 가능성. 둘째, 피해자가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범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죠. 1층 거실 소파에는 낯선 사람이 앉았던 흔적이 있었고 소파 위 쿠션에서는 머리카락 2가닥이 채취되었습니다. 거실 바닥 곳곳에는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 크기는 270mm로 성인 남성 것으로 추정되었죠. 욕실 세면대에는 피 묻은 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건에서는 피해자와 범인 것으로 보이는 혼합 혈흔이 검출되었죠. 세면대 거울에는 손가락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가보니 더 놀라운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이스크림 용기가 놓여 있었고 용기 안에는 절반쯤 녹은 아이스크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음료수 캔이 있었고 캔에서도 지문이 검출되었죠. 냉장고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몇 가지 음식이 내어져 있었습니다. 범인이 범행 후 음식을 먹었다는 것인가요?
수사관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2층 서재에서는 더욱 기묘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켜진 상태로 있었고 모니터에는 화면 보호기가 실행 중이었죠. 키보드를 확인해보니 여러 개의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컴퓨터 사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범행 추정 시각 이후에도 인터넷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은 컴퓨터로 무엇을 찾아본 걸까요? 검색 기록은 대부분 뉴스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였고 특별히 수상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재 책장 서랍이 몇 개 열려 있었고 일부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서류나 현금은 사라지지 않았죠. 안방 옷장도 뒤져진 흔적이 있었지만 고가의 귀금속은 그대로였습니다. 범인은 범행 후에도 상당 시간 집안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분석에 따르면 최소 2시간에서 3시간가량 범인이 집 안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범죄 패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범인은 왜 서둘러 도주하지 않았을까요? 오후 3시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초기 분석 결과가 수사본부로 전달되었습니다. 범인의 DNA와 지문이 여러 곳에서 확보되었다는 것이었죠. 머리카락에서 추출한 DNA, 수건과 음료수, 캔에서 나온 DNA, 그리고 여러 곳의 지문까지 범인의 흔적은 명확했습니다. 이 정도면 범인 특정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 간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DNA와 지문을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정보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과자도 아니고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팀은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의류 섬유 분석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와 계단에서 채취된 섬유 조각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흔히 유통되지 않는 특정 브랜드 의류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에서 제조된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으로 추정됩니다. 국과수 섬유 전문가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거의 판매되지 않던 제품이었죠. 진발 자국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발 밑창 패턴을 분석한 결과 유럽 특정 브랜드 운동화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판매량이 매우 적은 제품입니다. 당시 백화점 몇 곳에서만 소량 판매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제품 판매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약 200켤레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죠. 하지만 대부분 현금 구매였고 구매자 정보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수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섭니다. 범인은 외국인일까요? 아니면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한국인일까요? 오후 5시경 경찰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본부장의 지시가 떨어졌죠. 오후 6시경 주변 CCTV 영상 확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 일대는 CCTV 설치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주택가 특성상 게임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죠. 그나마 확보된 영상은 주요 도로 4곳의 CCTV뿐이었습니다. 오후 9시경 확보된 영상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30일 오후 5시부터 1월 1일 오전 10시까지 총 17시간 분량의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화면에 포착되었지만 명확히 수상한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새해 전날이라 평소보다 유독 인구가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일일이 추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죠. 영상 분석팀의 고충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12월 30일 저녁 8시 40분경 한 남성이
김 씨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원거리 CCTV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은 식별할 수 없었고 체형과 복장만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었죠. 키는 170에서 175cm 정도, 체격은 보통이거나 약간 마른 편. 영상 분석 결과였습니다. 검은색 계열의 점퍼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범인인지 단순히 지나가던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1월 2일 경찰은 본격적인 탐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변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문 조사가 진행되었죠. 오전부터 저녁까지 수사관들은 집집마다 방문했습니다. 12월 30일 저녁, 수상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낯선 차량이나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은 없나요?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특별한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새해 전날이라 집 안에만 있었다는 증언이 대부분이었죠. 다만 몇몇 주민의 진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씨 집 건너편에 사는 60대 여성 한모 씨는 저녁 9시쯤 낯선 남자를 봤어요. 김 씨 집 앞을 서성이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진 못했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30대 남성 강모 씨는 밤 11시쯤 누군가 걸어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발소리가 좀 급한 것 같았는데 특별히 신경 쓰진 않았죠. 라고 증언했습니다. 뒷집에 사는 40대 주부 통모 씨는 새벽 1시쯤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급하게 출발하는 것 같았는데 차종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목격자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시간대도 제각각이었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았죠. 증언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팀의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1월 3일 경찰은 피해자 주변 인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씨의 회사 동료 약 50명을 조사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회사 내 인간관계도 원만한 편이었고 업무상 갈등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씨의 주변 인물들도 비슷하게 진술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와도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의 한결같은 평가였죠.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와 유치원도 조사했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이들이었어요. 특별히 문제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조사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빚이나 금전 문제도 없었죠. 어디를 봐도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수사팀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1월 4일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전 10시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서 가족 4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타살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수사본부장의 발표였습니다. 피해자 가족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공개되었고 사건 개요와 함께 제보를 요청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죠. 12월 30일 저녁부터 1월 1일 새벽 사이 해당 지역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을 목격한 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제보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오후부터 제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에만 20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죠. 하지만 대부분 추측성 정보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검은색 옷 입은 남자를 봤어요. 수상한 차가 지나갔어요. 이런 식의 막연한 제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중 몇 건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12월 28일쯤 그 집 앞에서 수상한 남자가 집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 주민의 제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주민을 대면 조사했습니다. 남자 나이는 30대 정도, 키는 170cm쯤 됐어요.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묘사였습니다. 얼굴 특징은 기억나십니까?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못 봤어요. 몽타주 작성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1월 5일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2월 30일 저녁 그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이상한 남자가 음료수를 사갔어요. 편의점 직원의 제보였습니다. 무엇이 이상했습니까? 굉장히 긴장한 것 같았어요.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고 손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편의점 CCTV를 확보했습니다. 저녁 8시 20분경 한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와 음료수와 과자를 구입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격과 복장은 CCTV에 포착된 인물과 유사합니다. 영상 분석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일 인물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죠. 1월 6일 유력한 용의자가 떠올랐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약 2km 떨어진 빌라에 사는 30대 남성이 제보되었습니다. 그 사람 행동이 수상해요. 밤에 자주 돌아다니고 낮에는 집에만 있어요.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남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7일 오전 경찰이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12월 30일 저녁 어디에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살아서 증명할 사람은 없습니다. 알리바이가 없는 상황이었죠. 경찰은 그의 동의를 받고 DNA와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1월 8일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1월 12일에는 또 다른 용의자가 부상했지만 알리바이가 확인되었고 1월 12일에는 전과자 한 명이 조사받았지만 역시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죠. 1월 15일 경찰은 수사 방향을 재검토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요? 수사팀은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증거물을 재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재검토했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서재에서 발견된 컴퓨터 검색 기록 중 하나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범행 추정 시각 이후 새벽 1시 40분경 비행기 시간표를 검색한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범인이 해외로 도주하려 했던 걸까요? 수사팀은 즉시 공항 출국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한 모든 사람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약 3만 명의 명단이었죠. 이 중에서 수상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서는 너무 막연했습니다. 1월 20일 경찰은 외국인 용의자 가능성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 약 50만 명 중 범행 전후로 출국한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특히 일본인과 중국인 그리고 구미권 외국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뚜렷한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월 25일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과거 행적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김 씨가 다녔던 회사의 과거 기록을 조사하고 이 씨의 학창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1995년경 회사 내부 감사에서 작은 회계 오류를 지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판명되어 징계 없이 마무리되었죠. 이것이 원한으로 작용했을까요? 경찰은 당시 감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확인되었고 DNA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과거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평범하게 생활했고 결혼 후에도 조용히 살았죠. 어디를 파고들어도 단서가 없습니다. 수사팀의 좌절감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2월 1일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범인의 DNA와 지문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사본부장의 발표였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천년 첫날의 비극, 완벽한 증거, 잡히지 않는 범인. 신문과 방송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여론의 관심도 높아졌고 제보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단서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죠. 2월 15일 경찰은 전국 지명 수배령을 발동했습니다. 범인의 추정 인상착의와 신체 특징을 담은 수배 전단이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얼굴이나 특징이 없어 실효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3월 1일 사건 발생 2달째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유지하며 끈질기게 추적했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3월 5일 한 시민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12월 27일경 그 집 근처에서 이상한 남자를 봤어요. 늦은 제보였지만 경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자는 집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디지털 카메라로 여러 각도에서 계속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부동산 관계자인 줄 알았어요. 사건이 난 줄 몰랐거든요. 목격자는 그 남자의 모습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170cm 정도, 체격은 말랐어요. 나이는 30대 초반쯤 보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몽타주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몽타주를 언론에 공개했죠. 이 사람을 아시는 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유력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월 15일 또 다른 목격 정보가 나왔습니다. 12월 29일 저녁 그 집 앞에서 차 안에 앉아있는 남자를 봤어요. 차종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두운 색상의 승용차였고 남자는 한참 동안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있었습니까? 30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주변 CCTV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해당 차량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4월 1일 수사팀은 프로파일링을 의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범죄심리 전문가가 현장 증거와 범행 수법을 분석했습니다. 범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답사를 여러 차례 했고 피해자 가족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범행 후 행동은 다소 충동적입니다. 음식을 먹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서두르지 않는 모습은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범인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추정되며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파일링 결과는 수사에 참고되었지만 범인 특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4월 15일 경찰은 재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범인이 어떤 경로로 침입했고 어떤 순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현장에서 재현해보기로 한 것이죠. 수사관들이 직접 역할을 맡아 여러 시나리오를 실험했습니다. 현관문으로 들어왔다면 첫 번째로 마주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계단에서 발견된 딸이 가장 먼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가족들은 도망치지 못했을까요? 범인이 매우 빨리 움직였거나 가족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월 1일 사건 발생 4개월째. 수사는 장기화되었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유지되었지만 인력은 점차 줄어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범인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수사팀장의 다짐이었습니다. 5월 15일 경찰은 현상금 제도를 검토했습니다. 유력한 정보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었죠. 하지만 예산 문제로 즉시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6월 1일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2월 26일경 그 동네에서 지도를 들고 길을 물어보는 남자가 있었어요. 외국인처럼 보였다는 증언이었습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는데 억양이 좀 이상했어요. 경찰은 외국인 용의자 가능성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추적은 어려웠죠. 7월 1일 반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그간의 수사 내용을 정리하고 재점검했습니다. 확보된 증거물은 총 150여 점, 채취된 DNA 샘플은 15개, 지문은 50여 개가 넘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200여 건, 제보 전화는 1000건이 넘었죠. 하지만 범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8월 1일 경찰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폴을 통해 각국 경찰에 사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과 긴밀히 협조했죠. 각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과 범행 전후 출입국한 외국인을 교차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1일 일본 경찰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유사 수법의 미제 사건이 한 건 있습니다. 1998년 오사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사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도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행 수법이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연결고리는 찾을 수 없었죠. 9월 15일 중국 공안으로부터도 회신이 왔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지만 일치 정보 없음. 미국 FB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10월 1일 사건 발생 9개월째 피해자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범인을 꼭 찾아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하는 유족들의 모습이 방송을 탔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김 씨의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이 씨의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여론은 다시 들끓었고 제보도 재차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죠. 11월 1일 경찰은 미제 사건 전담팀을 재정비했습니다. 장기전을 각오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수사팀장의 다짐이었습니다. 12월 1일 사건 발생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추모 행사를 열고 재수사를 다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경찰청장이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범인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범인이 전과가 없어 데이터베이스에 없을 가능성. 둘째, 범인이 해외로 도피했거나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 셋째, 증거는 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결정적으로 부족한 상황.
2002년 새로운 수사 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졌죠. 경찰은 보관 중이던 증거물을 재분석했습니다. 2002년 3월 재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인의 DNA 정보가 더 상세해졌지만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2003년 경찰은 DNA 대량 검사를 검토했습니다. 특정 지역 남성들의 DNA를 수집해 비교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법적 문제와 인권 침해 논란으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2004년 경찰은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범죄자 DNA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범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 잡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의 기대였습니다. 2005년 미제 사건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전국의 주요 미제 사건 10여 건을 전담하는 특별팀이었죠. 이 사건도 그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2005년 6월 특별수사팀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수백 건의 목격자 진술을 재분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봤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러의 의견이었습니다. 무작위로 선택된 대상, 즉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범인을 찾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동기도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2006년 새로운 목격 정보가 나왔습니다. 늦은 제보였지만 귀담아 들을 만했습니다. 12월 30일 밤 그 집 근처 공중전화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걸 봤어요. 밤 11시 40분경이었고 남자였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중전화 통화 기록을 추적했지만 이미 기록이 삭제된 상태였죠. 2007년 CCTV 영상 재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확보했던 영상을 최신 기술로 재분석한 것이죠. 화질을 개선하고 인물을 확대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몇몇 인물의 모습이 좀 더 선명해졌지만 여전히 심원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2008년 경찰은 재연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한 방송사가 미제 사건을 다루기로 했고 이 사건이 선정된 것이죠. 2008년 10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사건을 재구성한 드라마와 전문가 분석 그리고 제보 요청이 방송되었습니다. 방송 직후 제보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30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죠. 하지만 대부분 추측이었고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2009년 한 제보가 주목받았습니다.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그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고 사건 직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인물을 추적했습니다. 며칠간의 수사 끝에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알리바이가 확인되었고 DNA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허탕이었죠. 2010년 사건 발생 10년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재수사를 발표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최신 과학 기술을 동원해 반드시 범인을 찾겠습니다. DNA 분석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당시 기술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재분석 결과 범인의 인종적 특징까지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계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일본인이나 중국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2011년 경찰은
국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정기적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2012년 한 연구소가 범인의 몽타주를 제작성했습니다. DNA 정보로부터 얼굴 특징을 추정하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것이죠. 하지만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참고 자료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연구팀의 설명이었습니다. 2013년 또 다른 유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경찰은 즉각 연관성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별개의 사건으로 판명되었고 범인도 곧 검거되었습니다. 2014년 경찰은 심리 부검을 재시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생활 패턴과 심리 상태를 더 깊이 분석하기로 한 것이죠. 혹시 우리가 놓친 범행 동기가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도 새로운 발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 사건 발생 15년째 또 한 번의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더욱 늙어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어제 일 같습니다. 김 씨의 형은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살아생전에 범인을 보고 싶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2015년 시점에서 한 방송사가 특집 다큐를 제작했습니다. 15년째 미제 새 천년의 비극 3부작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졌고 새로운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죠. 2016년 경찰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방대한 수사 기록을 분석해 패턴을 찾는 시스템이었죠. 인간이 놓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17년 한 전직 수사관이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내가 잡지 못한 범인, 이 사건에 대한 회고록이었죠.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은퇴한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2018년 새로운 CCTV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홈비디오였죠. 12월 30일 저녁을 찍은 가족 영상이었는데 배경의 거리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경찰은 유전자 계보 추적을 시도했습니다. 범인의 DNA로부터 가족 관계를 추적하는 새로운 기법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해 실행이 어려웠습니다. 2020년 사건 발생 20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지만 작은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유족들의 목소리는 더욱 처연했습니다. 이제는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습니다. 2021년 한 팟캐스트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미제 사건 파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0여 회에 걸쳐 분석했죠. 젊은 세대에게도 사건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아마추어 탐정들이 나름의 분석을 내놓았고 새로운 가설들도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검토한 결과 대부분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 경찰은 초기 수사 기록을 전산화했습니다. 종이 문서로 보관되던 수천 장의 자료를 디지털화한 것이죠.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2023년 한 대학 연구팀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범죄학 논문의 사례로 다룬 것이었죠. 전형적인 장기 미제 사건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연구팀의 결론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지만 용의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현대 수사 기법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2024년 경찰은 재수사팀을
재정비했습니다. 은퇴한 베테랑 수사관들을 자문으로 초빙하고 젊은 수사관들과 팀을 구성했죠. 새로운 관점과 경험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팀장의 포부였습니다. 2025년,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경찰은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오래전 폐지되었고 언제든 수사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죠. 증거물은 특수보관고에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DNA 샘플은 냉동 보관되어 있고 지문과 기타 증거물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술이 더 발전하면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수사팀장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는 걸까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문가들은 여전히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범인이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어 DNA와 지문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범인이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둘째, 범인이 이미 사망했거나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어 추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범인이 사건 직후 해외로 나갔다면 한국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결정적 물적 증거가 있음에도 기술적 한계나 수사 공백으로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진 증거 중에 아직 해석하지 못한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을까요? 넷째, 범인이 매우 조심스럽게 생활하며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범인이 이 사건 이후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고 있다면 찾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다섯째, 혹시 범인이 특수한 직업이나 상황에 있어 추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교관 면책권을 가진 사람이거나 특수기관 관계자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범인이 살아있다면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퇴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는 25년 동안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일상 속에 묻혀 완전히 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피해자 유족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김 씨의 형은 올해 70을 넘겼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모든 게 멈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픔은 그대로입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제 일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씨의 언니도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동생 얼굴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잊혀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녀는 매년 추모일이면 혼자 그 집 앞을 찾는다고 합니다. 범인이 누구든 언젠가는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유족의 말입니다. 아이들의 친구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30대가 된 그들은 때때로 친구들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하고요. 당시 같은 반이었던 한 친구의 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완전한 범죄란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뿐일까요? 증거가 있어도 범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수사의 한계일까요? 우리는 미제 사건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지 잊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미제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인 것입니다. 한 범죄학 교수의 말입니다. 작은 제보 하나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수십 년 된 미제 사건이 새로운 기술과 제보로 해결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0년 전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유전자 계보 추적 기술로 검거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30년 전 사건의 범인이 우연한 제보로 잡힌 경우가 있었죠. 한국에서도 20년 넘은 미제 사건이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열립니다. 당시 사건을 해결한 수사관의 말입니다. 2000년 12월 30일 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밝혀지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범인이 남긴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고 DNA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문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수사 기법도 계속 진화합니다. 5년 후, 10년 후 더 발전된 기술로 지금은 찾지 못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족들이 있고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피해자를 기억하고 진실에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경찰은 여전히 수사 중이고 유족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시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0일 저녁부터 1월 1일 새벽 사이 강남구 그 일대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을 목격했다면 혹은 주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경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25년 전 그날 범인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 흔적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Y.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의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천년의 첫날, 내 개의 생명이 꺼졌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흘러야 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날의 진실이 우리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잊혀진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지만 기억되는 사건은 언젠가 해결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진실을 밝히는 힘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2000년 12월 30일 그날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이 사건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는 오늘 밤 어떤 꿈을 꿀까요? 이 질문들의 답을 우리는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